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 골목 속의 작은 집, 젊은 새댁이 아기를 뱄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첫 아기 맞을 준비가 대단합니다. 웬만한 감기나 배탈쯤 나가지곤 병원은커녕 약 한 봉지 안 사 먹고 견디던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병원에 가서 아기가 뱃속에 편안히 앉았나를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받습니다. 또 뱃속의 아기가 엄마의 몸에서 뼈와 살과 피를 마음 놓고 빼앗아다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엄마가 맛있는 것을 골고루 찾아 먹습니다. 아기를 갖기 전에 엄마는 밖에서 고된 일을 하는 아빠와 늙어서 입맛이 까다로워진 할머니를 위해 맛있는 것은 아끼고 자기는 찌꺼기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갖고 나선 어림도 없습니다. 빛깔 곱고 향기로운 과일도, 싱싱한 채소도, 물 좋은 생선도, 맛 좋은 고기도 다 엄마의 몫입니다. 엄마는 사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습니다. 엄마는 또 엄마의 몸뿐 아니라 엄마의 마음속, 뱃속의 아이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까지도 넉넉해집니다. 그전의 엄마는 담 안의 집안만 보고 집안일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청소도 담 안만 하고 사랑도 담 안의 식구들한테만 쏟았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가진 엄마의 넉넉한 마음은 담 밖을 쓸고 담 밖을 지나는 사람들과 말없이 친해집니다. 그 전에 엄마는 담 안에 떨어진 신문만 봤지 담 밖의 신문 배달 소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엄마는 넉넉한 마음으로 담 밖의 신문 배달 소년에게 가장 아름답게 미소 짓고 가끔 소년의 작고 차가운 손과 악수도 해서 소년의 하루를 그지없이 찬란하게 해줍니다. 엄마의 배가 반달만큼 부르자 동네 사람들은 물론 친구나 친척들도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이때부터 아기 마중을 위한 엄마의 일은 더 바빠집니다. 아기는 이 세상에 벌거벗고 태어나기 때문에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을 아낌없이 벌어서 편안하고 따뜻한 아기 옷도 여러 벌 장만하고 아지랑이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아기 이불도 만들었습니다. 아기의 베개는 너무 말랑말랑해서도 너무 딱딱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고운 좁쌀로 속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튼튼하고 빛깔 고운 목욕대야도 사고 눈에 들어가도 맵지 않은 비누도 사고 꽃잎처럼 여린 아기의 살갗이 짓무르거나 땀띠 나지 않도록 보호해줄 가루분도 샀습니다. 엄마는 그런 것들을 엄마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샀기 때문에 엄마의 주머니는 헐렁헐렁해졌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날로 가득해집니다. 뱃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도 아기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마음도 분주합니다. 아빠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엄마와 함께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빠가 된 선배와 친구들에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다가 웃음거리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은 여자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고 남자들이 할 일은 아주 쉬운 일밖에 없다나요? 그것이 바로 믿음직스러운 아빠가 되는 길이랍니다. 먼저 아빠가 된 친구는 그 이야기를 매우 쉽게 했기 때문에 아빠는 덩달아서 믿음직스러운 아빠가 되는 일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것은 아빠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믿음직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믿음직스러운 것과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구별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의 모퉁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온종일 놀아도 심심하지 않을 만큼 여러 가지 놀이틀이 있습니다. 더러 한쪽 손잡이가 빠진 시소와 한쪽 줄이 끊어진 그네도 있습니다. 아빠는 어쩌면 아이가 그 그네에 올라서서 푸른 하늘을 향해 힘껏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그 줄이 끊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이미 지난 일이건만 등에 식은땀이 납니다. 아빠는 하나의 줄 끊어진 그네 때문에 놀이터의 다른 모든 놀이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뚜껑이 허술하게 덮인 맨홀에 사람이 빠져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아빠는 읽었습니다. 그 기사는 아주 작았고 어떤 신문에는 숫째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맨홀은 어느 길에나 있습니다. 아빠네 동네의 길에도 있습니다. 사람을 삼킨 하나의 맨홀 때문에 모든 길이 아빠에게는 믿음직스럽지가 못합니다. 아빠는 또 사람을 치고 뺑소니 친 차와 어린이를 깨어내 감춰놓고는 부모한테 돈을 달라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나의 뺑소니 차와 한 명의 나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차와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아빠에게는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빠는 어릴 적부터 하늘의 별을 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너무 바쁘다 보니 그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기와 함께 다시 별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러러본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사는 도시에서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없게 된 지가 오래됐다는 것을 아빠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것은 별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흐린 유리가 눈을 가리듯이 흐린 공기가 가렸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고 난 아빠에게는 숨쉬는 공기조차도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강물을 보자 아빠는 수돗물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이 세상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려 하고 있건만 이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것 천지입니다. 만일 아기가 자라면서 그러한 것을 알게 된다면 아기는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자라는 아기는 얼마나 불쌍한 아기일까? 그런 아기의 아빠는 얼마나 못난 아빠일까?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부끄러워 아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자라느니 차라리 안 태어나느니만 못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아기는 이미 이 세상을 향해 출발한 뒤입니다. 아빠는 아기가 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 방법을 다 알고 있다 해도 아빠는 이미 아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써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을 가득 채워주는 아기를 못 오게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빠는 아기에게 당장 필요한 것만이라도 믿음직스럽게 고쳐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올지 모르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방구들을 고치고 너무 잘 구르는 바퀴가 달린 아기 침대를 고치고 이 세상에 대한 아기의 첫 인상이 될 방 안의 벽지도 밝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고 위험하거나 고장이 잘 나는 장난감은 없나 해로운 그림책은 없나 살핍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믿음직스러워졌다고 생각한 아빠는 어느 날 놀이터의 그네도 고쳤습니다. 장차 우리 아기가 탈 거라고 생각하니까 집안의 것을 고치는 것처럼 튼튼하게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만드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고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고치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아기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아기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이라면 고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아빠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믿고 살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다행히도 이 세상에는 줄이 끊어진 그네보다는 튼튼한 그네가 더 많고, 뚜껑 열린 맨홀보다는 뚜껑 덮인 맨홀이 훨씬 더 많으니 믿음직스러운 것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생각도 아빠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랑하는 마음을 믿게 되고, 이제 아빠는 아기를 이 세상에 맞이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아기를 사랑해도 다른 사랑하는 마음을 믿지 못했으면 여전히 아기를 이 세상에 마중하는 일을 아빠는 망설이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기는 언제고 한 번은 집안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떠나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아기는 자라 어린이가 되고 언제고 한 번은 집을 떠나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아빠는 알고 있습니다. 아기가 잃고 헤매는 길에서 뚜껑이 허술한 맨홀을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은 만나지 못한다면 아기는 결코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기를 마음 놓고 마중하고 마음 놓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랑하는 마음들에 대해 새롭게 눈뜨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고 아름다운 발견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빠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엄마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골목 속의 작은 집에는 엄마와 아빠 말고 할머니도 계십니다.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 태어나고 죽어감을 수없이 보아 오시는 사이에 눈빛은 흐려지고 살갗은 고목나무의 껍질처럼 찌들고 깊게 주름졌습니다. 손발은 삭정이처럼 진이 빠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눈이 빛나고 살갗이 싱싱하고 손발이 날렵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할머니는 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할머니도 같이 할 수 있으리라고는 엄마도 아빠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벌써부터 아기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선물이었다면 그렇게 감쪽같이 몰래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할머니의 몸놀림은 어줍고 굼뜨니까요. 그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선물이 돈 주고 산 어떤 선물보다 아기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속으로 흐뭇해하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할머니가 몰래 마련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보이는 어떤 선물보다도 으뜸 가는 선물이란 다름 아닌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들은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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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쪽부터 수없는 할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온 이야기는 더러는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더 많이 보태지고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부피만 어마어마할 뿐 그 이야기들은 오래전에 이야기의 목숨인 꿈을 잃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의 꿈은 어린이와 만나 어린이 속에 들어가 어린이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어린이와 만나지 못해서 죽어버린 이야기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 손녀들을 위해 꼭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많이 늙은 것만큼 많이 지혜롭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름이야말로 서투른 짓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심조심 죽어버린 이야기들을 건드려도 보고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어도 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벌써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아기의 걸음마를 따라 오래간만에 마당으로 내려갑니다. 마당에는 마침 빨간 장미꽃이 피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에게 이야기를 시킵니다. 꽃, 꽃, 꽃. 아기의 작은 입이 그 소리를 흉내냅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는 조금 긴 이야기를 시킵니다. 빨간 꽃, 빨간 꽃. 아기는 그 긴 이야기를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전 처음 빨간 빛을 보는 기쁨으로 눈은 빛나고 볼은 상기됩니다. 할머니는 이제껏 너무 많은 빨강을 보아왔습니다. 빨간 꽃, 빨간 사과, 빨간 고추, 빨간 치마, 빨간 신호등, 빨간 피. 이렇게 빨강을 수없이 거듭해서 보는 동안에 빨강은 점점 시들해지고 마침내 사위여 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처음 고운 빛깔을 본 아기의 기쁨을 같이 느끼고 싶은 나머지 할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사윈 제가 다시 노을처럼 곱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본대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기와 함께 예쁜 꽃을 보며 황홀한 기쁨을 맛봅니다. 기쁨은 할머니의 둔해진 마음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잠자던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물들인 노을을 가리키며 아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꽃이 노을처럼 붉구나. 아가야, 노을이 꽃처럼 곱구나. 그리하여 할머니는 꽃과 노을의 빛깔이 서로 닮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꽃은 노을이 아니고 노을은 꽃이 아니란 것도 가르쳐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한 사물을 보고 딴 여러 사물을 상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물을 바르게 분간해서 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할머니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아기와 함께 우러러보는 노을진 하늘에 새가 날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 새, 새. 할머니는 아기에게 새라고 가르쳐줍니다. 아기의 눈이 하늘에 나는 새를 뒤쫓습니다. 새는 순식간에 하늘을 가로질러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아기의 눈이 아쉬운 듯 먼 하늘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이때 할머니의 삭정이 같은 손은 아기의 가슴이 아직 가보지 못한 먼 곳에 대한 동경으로 힘차게 두근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많은 새를 보았습니다. 참새, 제비, 까치, 까마귀, 종달새, 기러기. 어떤 새든지 보기만 하면 그 이름을 단박에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날지를 않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 갇혀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속의 새가 날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도 가슴이 두근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기와 더불어 먼 하늘로 날아가 버린 새를 뒤쫓고 있는 사이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먼 고장에 대한 그리움이 되살아나고 죽어 표본이 되어버린 새들이 푸드덕대며 날갯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한마디 한마디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꽃과 새는 할머니가 서리서리 간직하고 있는 긴 이야기의 아주 작은 마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도 아직 오기 전입니다. 이런 속도로 나가기만 하면 아기가 이 세상에 와서 걸음마를 하고 말을 배우고 이야기를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들을 다 살려내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이야기 선물을 마련해 놓고 아기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마음은 마냥 찬란하기만 합니다. 할머니가 이야기 선물이야말로 으뜸 가는 선물이라고 으스대는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는 동안에 터득한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물이라도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밀은 비밀답게 각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사물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은 겹겹의 두꺼운 껍질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어떤 비밀은 마치 허드렛 물건처럼 밖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사물의 비밀과 만나는 일이야말로 세상을 사는 참맛이라고 할머니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의 비밀은 따끔따끔한 밤송이와 두껍고 반들반들한 겉껍질과 떫은 속껍질 속에 숨어있는 달콤하고 고소하고 오돌오돌한 밤알의 맛입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몇 겹의 난관을 뚫고 제일 처음으로 밤알의 맛을 보게 하였을까요? 몽둥이와 돌멩이였을 거라고요? 꼬챙이였을 거라고요? 아니, 원시인들이 억센 이빨이었을 거라고요? 아니, 그 일은 원시인의 뾰족한 손톱 아니면 안 됐을 거라고요? 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몽둥이나 돌멩이, 이빨이나 손톱이 제일 처음의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의 것은 사람들의 꿈이었다고. 저 험악하게 생긴 것 속에 어쩌면 가장 맛 좋은 것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꿈꾼 사람들의 꿈이었다고 할머니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무섭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모진 발톱으로 사람들에게 덤비는 개의 딱지 속에서 제일 처음으로 맛있는 살을 후벼 파내게 한 것도 결코 돌멩이와 꼬챙이라는 연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이었다고 할머니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물과 만나도 그 속의 비밀과 만나지 못함은 헛것이고 그런 헛 만남만 연속되는 삶이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헛산 것이라고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헛 만남이란 마치 수박의 겉을 핥기만 하고 수박 맛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 꼭꼭 숨어있는 비밀을 만나지 못하고 겉만 보거나 핥는 것으로 과일과 만난다면 수박은 참외보다 위대하고 참외는 사과보다 위대하고 사과는 앵두보다 훌륭할 것입니다. 그러나 앵두엔 앵두의 비밀이, 사과엔 사과의 비밀이, 참외엔 참외의 비밀이, 수박엔 수박의 비밀이 있기에 앵두는 수박에 비해 형편없이 작은 과일이지만 수박과 동등합니다. 수박과 앵두는 서로 다른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뿐 결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비밀은 사물을 제각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떳떳하게 독립시키고 평등하게 합니다. 수박은 아무리 커도 앵두나 사과를 자기에게 속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앵두는 앵두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수박한테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물은 제각기 가진 비밀 때문에 서로 평등할 뿐더러 자유롭습니다. 사물의 비밀은 이렇게 제각기 사물이 있게끔 하는 목숨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와 있기보다는 꼭꼭 숨어 있으려 듭니다. 사람의 꿈만이 꼭꼭 숨은 사물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수박을 핥고 참외를 핥고 사과를 핥고 앵두를 핥고 그러고 나서 수박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3층 집에 사는 사람이 단층 집에 사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장이 농사꾼보다 잘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과일을 핥았어도 한 알의 앵두를 먹어본 사람보다 어찌 과일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 아무리 오래 살고 여러 사람을 사귀었어도 일생을 통해 단 한 사람의 진실과 만난 사람보다 어찌 참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이야기 선물이야말로 아기에게 으뜸 가는 선물이라고 으스대고 싶은 것은 이런 까닭에서입니다. 할머니는 아기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작정입니다. 아기에게 꿈을 줄 작정입니다. 아기는 커가면서 꿈을 열쇠 삼아 사람과 사물의 비밀을 하나하나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참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 오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할머니의 나날은 저녁 노을처럼 찬란해집니다. 깜깜한 밤이 오기 전에 잠깐이나마 노을이 있었다는 것은 참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빠의 선생님이 오시는 날. 오늘이 바로 이상국 선생님이 오시기로 한 날입니다. 아빠가 어떤 모임에서 30여 년 만에 우연히 만난 이상국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온 집안이 반짝반짝해졌습니다. 구석구석 대청소를 하고 유리창을 닫고 커튼을 빨고 식탁 위의 전구도 밝은 걸로 갈아 끼웠습니다. 엄마는 도배도 새로 하고 싶어 했지만 아빠는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 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엄마가 일찍 꽃시장에 가서 향기 짙은 프리지어랑 천사의 입술처럼 순결한 분홍, 장미도 한 알음씩 사다가 집안 여기저기를 장식했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꾸며놓으니까 영화나 연속극에 나오는 부잣집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평소에도 손님이 많은 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정하시고 삼촌, 이모, 고모도 여럿 있어서 일요일은 우리 식구끼리만 밥 먹는 날이 없을 정도로 친척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나게 삽니다. 다들 말이 친척이지 한 식구나 다름없어서 우리 먹는 식탁에 숟가락만 더 놓는 정도로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가까이 사는 이모는 툭하면 이모부랑 아이들까지 데리고 먹던 밥그릇을 들고 우리 집 밥상으로 쳐들어옵니다. 자기네는 김치도 시어 꼬부라지고 찌개도 맛이 없어 식구들이 입맛 없어 하니까 우리 집 밥상 생각이 굴뚝 같더라나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괜찮은가 봐요. 형제간에 우애도 있고요. 아빠의 자화자찬이긴 하지만 비빔밥, 낙지볶음, 섞어찌개, 매운탕은 엄마 솜씨보다 아빠가 한 수 위라나요? 그러나 아빠가 솜씨를 발휘할 기회는 가족끼리 캠핑을 갔을 때하고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을 때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캠핑 가서 남자들이 밥하고 찌개 하는 건 흔한 일이지만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을 때 아빠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집은 아마 우리 집밖에 없을 겁니다. 누가 들으면 우리 아빠가 공처가인 줄 알겠지만 내가 아는 아빠는 엄마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엄마는 늘 드나드는 가까운 친척들한테는 식구들 대하듯 수수하고 편안하게 대하지만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을 때는 온갖 솜씨를 다 발휘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편안하게 해드려서 그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 며느리가 제일이라는 만족감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아빠에게는 친부모니까 엄마가 자기 부모를 그렇게 기쁘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의 표시로 엄마의 친부모한테는 아빠가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빠의 음식 솜씨는 엄마만 못하지만 외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 딸은 가만히 앉혀놓고 사위가 앞치마 두르고 한 요리를 잡수신다는 게 이 세상의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만족스러우신가 봅니다. 친가와 외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오신 날은 없느냐고요?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지요. 그런 날은 우리만 신나는 거죠. 외식을 하게 되니까요. 양쪽 어른들이 다 아이들 좋아하는 서양 음식점으로 가자고 하시거든요. 친구들 중에는 생일잔치를 그런 데서 하는 아이가 있어서 더러 초대받아 가본 적이 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속으로는 좀 부러웠나 봅니다. 그런 손자들 마음을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가 헤아려 주신 것이지 그분들이 그런 음식점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어미 손맛이 제일이다. 자네 음식 솜씨는 천하 제일이네. 우리 집에서 식사하실 때마다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건 그분들이 흐뭇해하고 행복해하시는 표정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건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꾸며놓은 서양 음식점에서 의기양양하게 생일잔치를 한 친구들을 내 생일에 우리 집으로 불러
미역국에 떡, 잡채, 닭튀김 따위 엄마의 솜씨를 맛보이면 와, 환상이다 하고 환성을 지르며 좋아하거든요. 여자친구 중에는 그날 이후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아이도 있을 정도라면 말 다 했죠. 이 정도면 우리 집이 얼마나 손님 치르는데 격의가 없으면서도 정성을 다하는지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런 우리 집에 아빠의 초등학교 쪽 선생님이 오신다니 어떻게 하면 최고의 대접을 할 수 있을까 엄마가 바짝 긴장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같이 걱정해야 할 아빠는 태평합니다. 이상국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비빔밥인데 그걸 워낙 좋아하셔서 그 밖의 이것은 준비해봤자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 욕심으로 마이클 잭슨이 좋아했다는 비빔밥을 만든 호텔 주방장한테 전화를 다 걸어서 재료랑 비법이랑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빠는 선생님이 좋아하실 비빔밥에 대해선 자기가 더 잘 아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가만히만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믿어도 되냐고 몇 번이나 확인하고는 요리에 대한 근심을 접고 대신 집안 꾸미기에만 매달린 끝에 집이 그렇게 근사해진 거였습니다. 아빠가 남아날 때 집안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 아빠는 시골 외갓집에 맡겨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의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10반이 넘었고 한 반 정원도 60명이 넘었는데 시골 학교는 한 학년이 30명도 안 돼서 아빠는 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해 괜히 거드름을 피웠다는군요. 그런 나쁜 버릇을 야단 한번 안 치고 저절로 고치게 한 담임 선생님이 이상국 선생님이었답니다. 남들도 알아주는 아빠의 좋은 점, 엄마를 잘 도와주고 못 사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산과 들의 나무나 푸성귀, 풀꽃 이름은 모르는 것 없이 다 아는 것도 이상국 선생님 덕이라고 아빠는 존경과 애정이 하나 가득 번진 표정으로 회상하곤 했습니다. 아빠가 차를 가지고 전철역까지는 혼자 오시기로 한 선생님을 모시러 나간 사이 엄마는 아빠가 하라는 대로 밥하고 맑은 장국만 한 냄비 끓여놓고는 정말 이렇게 음식 장만을 안 하고 손님을 맞아도 되는지 몰라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제 와서 어쩌겠습니까? 드디어 이상국 선생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얼굴에 주름과 미소가 가득한 작은 노인입니다. 우리 식구는 다 같이 자정한 선생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설도 아닌데 선생님은 나하고 동생에게 빳빳한 새돈 1,000원짜리를 5장씩 주셨습니다. 따뜻한 녹차를 대접하는 동안 아빠는 엄마를 제쳐놓고 먼저 부엌에 들어가더니 커다란 양푼에다가 밥솥에 밥을 다 쏟아놓고 식는 동안 김치도 송송 썰고 장조림 국물, 깍두기 국물도 찔끔 붓고 이것저것 먹다 남은 나물도 넣고 마지막으로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쓱쓱 비볐습니다. 엄마가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계란 프라이라도 해서 얹으려고 했지만 아빠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비빔밥은 그게 아니라면서 그것으로 조리를 끝낸 비빔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과연 아빠의 즉석 비빔밥은 진미였습니다. 이상국 선생님도 한 대접 거뜬히 비우셨지요. 후식으로 과일을 들면서 아빠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식성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십니다. 내 식성을 기억해줘서 고맙네. 그러나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네? 난 비빔밥도 좋아하지만 갈비찜이나 불고기도 좋아하고 회도 좋아하고 비프 스테이크 같은 서양 음식도 좋아한다네.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 그동안 선생님 식성이 변하신 것도 모르고. 이 사람아 식성이 변한 게 아니라네. 자네는 내가 정말 비빔밥을 좋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 큰 양푼하고 참기름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 도시락을 다 걷어다가 반찬이랑 김치랑 한 대 넣고 비벼서 다시 나눠 먹은 줄 아나? 그때만 해도 우리 반엔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아이가 서너 명씩은 됐다네.
다들 어려운 때였지. 그 애들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점심을 먹이자니 그럴 수밖에 없었네. 비빔밥 먹는 날은 내 도시락을 서너 사람은 먹게 넉넉히 싸고 소고기도 좀 볶아 가지고 가서 슬쩍 같이 넣고 비비면 우리 반이 다 같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지. 말씀이 끝난 후에도 우리 식구는 다 같이 깊이 머리를 조아리고 들지를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